여러분, 혹시 길거리에 그냥 버려지던 광고지 한 장이 어떻게 수집가들이 막 탐내는 예술 작품이 되고 또 수십억 달러짜리 자산이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정말 놀라운 여정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쇄 광고의 시작은 사실 이랬습니다. 1477년에 윌리엄 캑스턴이 만든 건데요. 그냥 글자만 빽빽하게 들어찬 정보지였죠. 뭐 한번 보고 버리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포스터를 한번 보세요. 완전히 다르죠? 단순한 정보를 넘어서서 우리 방을 장식하는 하나의 예술품이 되었잖아요.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죠. 그저 쓰고 버리던 종이 조각이 어떻게 법적인 보호까지 받는 그런 귀중한 자산으로 탈바꿈했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전환점은 바로 기술과 예술의 혁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잿빛이었던 거리에 그야말로 폭발적인 색채를 가져온 바로 그 순간 말이죠. 모든 건 사실 인쇄 기술의 발전 덕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글자만 간신히 찍어내던 목판 인쇄에서 시작해서 좀 더 정밀한 흑백 그림이 가능해진 석판 인쇄술로, 그리고 마침내 1866년에 다채로운 색상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삼석판 인쇄술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무대가 마련된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무대의 주인공이 바로 줄 시레라는 인물입니다. 현대 포스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게 아니었어요. 기술을 아예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사람이었죠. 쉐레의 방식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이 세 가지 색깔의 돌판을 각각 따로 만들어서 이걸 겹쳐서 찍는 거였어요. 이 기법 덕분에 크고 화려한 컬러 포스터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됐고요. 파리의 거리는 순식간에 거리의 미술관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캔버스는요, 곧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스타를 탄생시킬 무대가 됩니다. 자, 기술이 이렇게 예술을 낳으니까 이제는 문화가 그야말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포스터는 더 이상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현상이 된 거죠. 툴루즈-루트레크 같은 예술가들이 포스터를 통해서요, 이름도 없던 무용수를 하룻밤 사이에 파리 최고의 스타로 만들어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단 3,000장의 포스터로 도시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어쩌면 현대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진짜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포스터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피쇼마니아, 우리말로 하면 포스터 수집 열풍이 불기 시작했죠.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밤에 몰래 벽에 붙은 포스터를 떼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였어요. 일회용 광고지가 드디어 소장 가치가 있는 예술품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인정과 법의 인정은 전혀 다른 문제였죠. 예술적인 가치는 이제 모두가 인정하게 됐지만 법의 세계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상업예술의 운명을 결정지을 아주 극적인 법정 싸움의 막이 오릅니다. 당시 법의 시각은 정말 냉정했습니다. 광고, 그거 그냥 돈 벌려고 만든 상업적인 거잖아. 순수 예술이 아니니까 법으로 보호해줄 가치 없어. 딱 이게 당시의 일반적인 판결이었어요. 바로 이 사건, 블라이스타인 대 도널드슨 사건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어떤 서커스단이 자신들의 홍보 포스터를 경쟁사가 베끼니까 소송을 걸었는데요. 쟁점은 아주 간단했어요. 과연 이 서커스 포스터가 저작권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예술인가 하는 거였죠. 이때 올리버 웬델 홈즈 대법관이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판결을 내립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어요. 법률가들이 예술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판사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어떤 작품은 보호받고 어떤 작품은 버려진다면 예술의 발전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거였죠. 이 판결 덕분에 미적 비차별 원칙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확립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이 높든 낮든 순수 예술이든 상업 예술이든 최소한의 창작성만 있다면 법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드디어 광고나 포스터 같은 이른바 낮은 예술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된 겁니다. 이 판결 하나가 정말 거대한 문을 연 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디자인 보호 시스템은 바로 이 판결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지죠? 오늘날 디자인은 이렇게 세 겹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작품에 담긴 창의적인 표현 자체는 저작권으로, 제품의 독특한 겉모습은 디자인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로고나 이름은 상표권으로 보호되는 거죠. 그럼 이런 법적인 보호가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매일 보는 가장 유명한 로고들의 탄생 비화를 들어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35달러. 자, 이 숫자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1971년에 당시 학생 디자이너였던 캐롤린 데이비드슨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로고 중 하나인 나이키 소시를 만들어주고 받은 돈입니다. 당시 나이키 창업자였던 필 라이트는 이 로고를 보고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뭐 계속 보면 익숙해지겠지 라고 말했다고 하죠. 하지만 나이키는 디자인의 가치를 잊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엄청나게 성공한 후에 데이비드슨을 파티에 초대해서 다이아몬드가 박힌 수시 반지와 함께 당시 수백만 달러 가치의 주식을 선물했죠. 정말 훌륭한 디자인이 가진 영원한 가치를 보여주는 멋진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상징적인 로고, I love 유나이는 어떨까요? 디자이너 밀턴 글레이저는 당시에 침체에 빠져있던 뉴욕을 돕기 위해서 이 로고를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재능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고는요, 뉴욕주에 매년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가져다주는 귀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의 시대, 디자인과 법은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마주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만든 로고의 저작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가상세계에서 내 아바타가 입는 옷의 디자인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국 100년 전 그 서커스 포스터가 던졌던 질문이 형태만 바꾼 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에 컴퓨터가 제2의 나이키 수시를 디자인한다면 우리는 그 공로와 보상을 과연 누구의 몫으로 해야 할까요? 창작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이 시대에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